남편 김준호 씨는 젊은 여자 이지혜 씨를 임신시키고 제게 빈털터리로 나가라 요구했습니다. 제가 30년간 피땀 흘려 키운 회사의 모든 통장은 텅 비어 있었죠. 기가 막히고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제 오랜 계획이 드디어 시작될 때임을 직감했습니다. 그에게는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온 것이었죠. 그는 제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전혀 몰랐을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박선영입니다. 올해 48, 평범한 이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여자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은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했죠. 번듯한 남편, 김준호.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귀한 딸, 김수아까지. 완벽해 보이는 삶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 지어진 허상이었는지 말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늘 그렇듯 잿빛이었지만 제 마음속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먹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죠. 낯선 번호였습니다. 짧은 한 줄의 글 이지혜 씨, 오늘 오후 3시경 남아 쌍둥이 출산 예정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제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밖을 응시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슬픔의 강이 조금씩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5년,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김준호 씨의 외도를 처음 알게 된 그날부터 저는 한 번도 소란을 피운 적 없었습니다.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가 저희 가정을 배신하는 모든 순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밤늦은 귀가. 모든 것이 제게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성된 거대한 퍼즐. 이제 그 그림을 그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분하게 핸드백을 집어들었죠. 회사 사무실의 큰 창문 너머로 회색빛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한때 김준호 씨의 왕국이었습니다. 그의 성공과 야망이 숨쉬는 곳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을 차지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인지, 허탈함인지, 아니면 알 수 없는 승리감인지. 저조차도 알 수 없는 미묘한 미소였습니다. 김준호 씨는 제가 그저 부엌에서 된장찌개나 끓이는 평범하고 촌스러운 아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제 감정이 그저 눈물이나 흘리는 나약한 여자의 것이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지혜 씨가 아이를 낳던 그날, 그는 제가 얼마나 잔인한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의 침묵이 어떤 폭풍을 품고 있었는지 이제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준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를 넘기던 평소와는 달리 8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늘 그렇듯 완벽했죠. 4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다듬어진 헤어스타일, 값비싼 양복 위로 흐르는 실크 넥타이,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만족하는 그의 표정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모습.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남자. 하지만 제 코끝을 스치는 낯선 향수 냄새는 그 완벽한 허상의 균열을 일으키는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이지혜 씨의 향수 냄새. 달콤하고 진해서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여보, 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갈치조림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 있었죠. 투박하고 익숙한 시골 음식 냄새. 그 냄새는 김준호 씨의 옷에 배어든 낯선 향수 냄새와 묘하게 섞여 제 속을 더욱 울렁이게 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찌개를 저을 뿐이었죠. 남편은 씻으러 들어갔고 잠시 후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매일 정성껏 차리는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48, 남편보다 2살 많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그보다 좋기 10년은 더 늙어 보였을 겁니다. 질끈 묶은 머리, 주름진 앞치마, 늘 마늘 냄새 배어있는 거친 손끝은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곤 했죠. 제가 촌스럽고 재미없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그를 위해 바쳐온 제 청춘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늘 9시, 10시였는데. 초등학생인 딸 수아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아이의 눈빛 속에는 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대충 일이 일찍 끝났어. 얼른 먹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제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식탁에 없는 사람처럼. 5년 전이었습니다. 회사가 승승장구하던 그때 그의 옷에서 처음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가 입던 책갈피에서 서울행 비행기표가 떨어졌죠. 분명 출장 간다고 했는데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휴지통 아이클라우드에서 급하게 지운 이지혜 씨와의 메시지들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여자들은 이런 것에 아주 예민합니다. 아니, 섬세합니다. 그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저 남편을 믿고 따르는 순진한 아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침묵 속에 삼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갈치조림 한번 먹어봐요. 오늘 아주 싱싱한 걸로 사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졸였어요. 저는 그의 밥그릇에 갈치조림 한 토막을 올려주었습니다. 기대에 찬 제 눈을 그는 외면했습니다. 마지못해 한 입 빼어 문 그는 맛있네. 늘 그렇듯이라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익숙한 맛은 그의 탐욕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지금쯤 이지혜 씨와 어떤 밤을 보낼지 계산하고 있겠지요.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밤 이 모든 어둠이 걷히고 차가운 진실의 빛이 이 집에 드리워질 것이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제게 딸기를 내밀었습니다. 싱싱한 한국산 고급 딸기.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죠. 하지만 저는 늘 비싸다며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런 것을 사오는 날은 대개 이지혜 씨와의 만남 후였습니다. 죄책감을 덜기 위한 작은 제스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저 감사하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기억해준 게 오랜만이네요. 저는 딸기 상자를 테이블 한쪽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감사에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늘 그랬듯 작은 호의에 감동하는 순진한 아내라고 착각하는 것이겠지요. 앉아요,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에게 맞은편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특유의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를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아 학원비 때문에? 아니면 무슨 집안일이라도 있어? 필요한 돈 있으면 말만 해. 내가 송금해 줄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돈 문제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얇은 입술이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알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반쯤 비웃는 듯한, 하지만 그보다 훨씬 차갑고 깊은 미소. 송금. 당신, 돈 보낼 돈은 있고? 제 질문에 그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썹이 일그러졌죠.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아주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돈을 벌지 누가 벌어? 또 동네 아줌마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들었어?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는 촌스러운 아내이기에 돈이나 밝히는 시시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장식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란색 서류철에 끼워진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 딸기 상자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좀 봐요. 김준호 씨는 서류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라도 스친 것일까요? 그는 망설이다가 서류철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사 계좌 잔고 증명서. 금액은 정확히 정분원이었습니다. 아니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알 수 없는 곳으로 송금된 내역이었죠.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말입니다. 김준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좌우로 흔들렸습니다. 잔고가 정분원인 회사 계좌 내역 다음 페이지에는 주식양도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수신인은 박선영, 그리고 박서준. 제 동생 이름이었습니다. 계약일은 3년 전. 그는 계속해서 서류를 뒤집었습니다. 현거주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 경기도 외곽에 있던 땅 3필지의 토지 등본, 이지혜 씨가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것은 모든 서류의 하단에는 그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날인까지 완벽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내가 뭘 꾸민 거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습니다. 그 고고했던 김준호 씨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죄를 심판하는 여왕처럼. 무슨 짓이냐고요? 저는 그저 제 딸의 재산을 지킨 것뿐입니다. 당신이 지난 5년간 그 여자에게 돈을 쏟아붓고 왕처럼 떠받들 때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생각했나요? 제 질문에 그는 넋이 나간 듯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가 저를 얼마나 경멸하고 무시했는지 제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난 첫날부터. 당신이 책 속에 끼워두고 깜빡 잊었던 비행기표를 발견한 날부터. 그리고 당신이 급히 삭제했지만 아이클라우드 휴지통에 남아있던 메시지들을 본 그 순간부터요. 여자들은 생각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그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조용히 을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쿵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이성적인 껍데기는 완전히 벗겨지고 속임수에 넘어간 자의 순수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단 말이야? 너는 독사 같은 계집이야. 내가 너를 고소할 거야. 재산 가로챈 죄로 법정에 세울 거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고소하라지요. 백지에 찍힌 검은 잉크, 공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언제 서명했는지 당신 스스로가 더 잘 알겠죠? 당신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와 회사를 확장한다며 은행 대출 서류에 서명했던 날들. 아니면 내연녀와 급히 만나러 가느라 제가 내민 보험 서류나 공과금 고지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획획 갈겨 서명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없었죠. 김준호 씨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안일했고 저를 너무나 하찮게 보았습니다. 제가 법률이나 서류 같은 것을 전혀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경악했을 겁니다. 당신, 지금 이혼을 요구하러 온 거죠? 그 내연녀가 임신했다면서요? 쌍둥이 아들이라 참 귀하시겠네. 제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비밀, 모든 계산이 제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이혼, 좋습니다. 당장 동의할게요. 이 서류는 제가 미리 서명해둔 이혼 서류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은 빈털터리로 나가는 겁니다. 회사도 이제 저와 서준이 겁니다. 집이며 땅도 마찬가지고요. 당신은 그저 이름만 대표였을 뿐입니다. 아, 참 오늘 아침 이사회에서 당신을 대표 이사직에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회사 사람이 아닙니다. 김준호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그가 알지 못했던 제가 드디어 깨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지혜 씨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돈으로 샀지만 등기부 등본은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아파트. 그가 들어서자마자 거실 바닥에는 그의 옷가방이 내팽개쳐져 있었고 지퍼가 터져 옷가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는 놀라 서둘러 옷을 주었습니다. 뭐 하긴요. 집 청소하는 거죠. 이지혜 씨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제가 방금 최민수 변호사랑 통화했어요. 그가 다 얘기해줬어요. 오빠는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세금과 은행 빚까지 떠안고 있다면서요. 오빠, 나랑 아이들을 진흙탕에 끌고 내려갈 작정이에요? 지혜 씨, 내 말 좀 들어봐. 빚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나한테는 경험과 인맥이 있다고. 그만해요. 이지혜 씨는 와인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잔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착각하지 마요. 오빠는 이제 끝났어요. 내가 오빠를 뭘 보고 사랑한 줄 알아요? 오빠의 불룩한데? 아니면 그 엉터리 사장님이라는 타이틀? 난 오빠의 돈을 사랑했어요. 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가 필요했지, 빈털터리 거지한테 빌부터 살 생각은 없어요. 이지혜 씨의 말은 뜨거운 물처럼 김준호 씨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 씨,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 사이에 아이들이 있잖아. 내 핏줄을 품고 있잖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이지혜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이. 내가 빈털터리 거지한테 아이를 낳아주고 싶겠어요? 오늘 아침 병원에 다녀왔어요. 아직 아기가 작아서 낙태할 수 있대요. 안 돼. 제발 이러지 마. 김준호 씨는 이지혜 씨의 발에 매달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야. 그 아이들은 내 아들이고 우리 가문의 귀한 손주들이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제발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 이지혜 씨는 그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발로 차서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 그럼 20억 원을 내놔요. 20억 원. 20억. 내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오빠 사정이죠. 20억 원이면 내가 임신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고 국제병원에서 아이 낳고 1년 동안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요. 그 돈을 주면 아이들을 지킬게. 아니면 내일 아침 병원에 가서 정리할 거야. 선택은 오빠 몫이야. 지혜 씨.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군. 김준호 씨는 바닥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자의 눈물이 짠마드로 흘러내렸습니다. 여기서 질질 짜지 마요. 남자라면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져야지. 3일 줄게. 그 3일 동안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당신의 비참한 얼굴을 내 집에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꺼져. 이지혜 씨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조금의 인간적인 감정도 없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옷가지들을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애원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자는 박선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박선영은 배신당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지만 이지혜는 돈 때문에 그를 짓밟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습니다. 20억 원 예전의 자신에게는 그리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야 할까? 아니면 남은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할까? 하지만 그에게 남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복도에 서서 마치 거친 파도에 밀려난 난파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도, 사업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날 아이들을 아빠로서 지킬 권리마저 돈으로 흥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서울의 밤거리로 다시 내던져졌습니다. 김준호 씨는 이지혜 씨의 아파트에서 쫓겨난 후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죠.
밤새도록 서울 거리를 헤매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옛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형님, 아우하며 의리를 맹세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싸늘한 거절이었습니다. 아, 준호 형. 형 소식 들었어요. 참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좀 바빠서요. 아내가 곧 출산이고 집도 대출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형. 뚝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5, 6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술자리 친구는 술과 돈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값싼 친구들이었습니다. 저의 남편 김준호 씨의 가치는 오직 사장이라는 직함과 그가 가져다주는 계약서의 액수로만 매겨지는 것이었죠. 그가 모든 것을 잃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배는 굶주렸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노량진 재래시장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제껏 맛보았던 그 어떤 사내진미보다도 그날의 국밥이 가장 맛있게 느껴졌을 겁니다. 먹고 난 후에도 그는 멍하니 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 가족의 품으로 향하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만 혼자 갈 곳 없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고향 부모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준 돈, 그리고 김영수 씨가 건네준 몇만 원을 쥐고 그는 시골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때는 성공한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잃은 초라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길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을 겁니다. 버스가 멈춘 시골 마을 입구에서부터 그는 큰 길을 피해 논두렁을 따라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그는 애써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저희 부모님의 낡은 기와집. 여전히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밭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장에 가신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의 늙은 뽕나무 아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점심 무렵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오셨습니다. 허리 굽은 모습, 하얗게 센 머리. 몇 년 사이에 어머니는 너무나 늙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는 저절로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를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셨습니다. 준호야. 내 아들아.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니? 어머니는 그의 얼굴을 만지고 또 만지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이지혜 씨가 20억 원을 요구하는 이야기, 자신이 갈 곳 없고 할 일 없어진 비참한 사정. 그는 모든 것을 어머니께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좀 살려주세요. 뒤뜰 밭이라도 좀 팔아서. 아니면 친척들에게라도 조금만 빌려주세요. 그 돈으로 아이들 살려야 해요. 엄마의 손주들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된다. 아들아. 내 아버지가 맹세까지 하셨단다. 누가 너를 돕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고. 뒤뜰밭은 선산인데 아버지는 죽어도 못 파신다 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엄마도 면목이 없구나. 내 일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단다. 아버지는 길을 다닐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신다. 미안하다. 엄마는 널 도울 수가 없구나. 그는 넋이 나갔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 말씀하시면 번복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는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이지혜 씨를,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간판을, 그리고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경악에서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천하의 페르나 같은 놈.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게냐? 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습니다. 집에 떳떳한 아내와 자식을 두고 다른 여자에게 미쳐서 이렇게 온 동네 사람들에게 망신을 시키다니. 아버지, 제가. 그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정성껏 키우고 가르쳤건만 내가 어찌 이리 타락했단 말이냐.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헛된 욕망을 쫓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이제 속이 시원하냐. 아버지는 제게서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흐느끼셨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죄가 너무나 컸기에 그 누구도 그를 변호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뒤뜰로 가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죽을 것 같아요, 엄마. 그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쌈짓돈 몇만 원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엄마는 이것밖에 줄 게 없구나. 채소 팔아 모은 돈이다. 이거 가지고 기차 타고 멀리 가거라.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내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널 때려 죽일 게다. 아들아, 내가 뿌린 씨앗이니 내가 거두어야 한다. 이게 내가 치러야 할 업보인 게지? 엄마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지만 널 도울 수가 없구나. 어머니는 그를 밀어내고는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닫힌 대문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산산조각 냈을 겁니다. 그는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몇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든 채 그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아무도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이제 그 대가를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터벅터벅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따가운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진 그의 그림자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김준호 씨는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붉게 물든 강물을 보며 모든 것을 끝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두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삶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저에게 진 빚, 아이들에게 진 빚, 그리고 자신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는 노량진 재래시장 근처의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손가락 하나로 수십 명을 지휘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퀵서비스 배달원 외에는 글을 써주려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김영수 씨에게 받은 돈으로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겨우 구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깨진 액정의 휴대폰으로 배달 앱을 익숙지 않게 다루었습니다. 첫 주문은 고층 빌딩 사무실로 가는 음료 배달이었습니다. 건물에 도착하자 경비원은 그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화물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했습니다.
그는 창고 쓰레기 냄새가 나는 좁고 낡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그와 자주 거래하던 협력업체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헬멧을 더욱 깊이 눌러쓴 채 조심스럽게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오셨어요? 안내데스크 여직원은 건성으로 물으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 회계팀 박민서 씨에게 배달 왔습니다. 그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박민서 씨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에게 깍듯하게 김준호 대표님, 박민서입니다 라고 인사하던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느려 터졌네. 다 녹았잖아. 일처리 이렇게 할 거예요. 박민서 씨는 차갑게 말하며 음료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섰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한없는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서울의 무더운 여름 35도에 육박하는 햇볕 아래에서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땀은 셔츠를 적셨고 눈으로 흘러내려 따가웠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새까맣게 탔고 한때 펜만 잡던 손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느라 굳은 살이 박히고 검게 변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그는 도로를 달려야 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미끄러운 길에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쉬면 굶어야 했으니까요. 점심은 1,000원짜리 편의점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단 1,000원이라도 아껴 침대 밑에 숨겨둔 돼지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단 100원이라도 더 모으고 싶었습니다. 사회 밑바닥의 삶은 그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의 고된 삶, 길가에 놓인 무료 녹차 한 잔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인심, 그리고 돈의 잔인함까지. 그는 겸손해지는 법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는 돼지 저금통을 깼습니다. 구겨지고 낡은 지폐와 동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5만 원, 10만 원, 모두 합쳐 1,500만 원 후 2달 동안 몸이 부서져라 일해서 모은 돈치고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20억 원에 비하면 먼지 같았죠. 그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속도로는 20억 원을 모으려면 10년이 걸릴 겁니다. 그때쯤이면 아이들은 이미 자라 있을 테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혜 씨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김준호 씨, 기간이 다 됐습니다. 김지혜 씨는 더 이상 김준호 씨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잠깐만요. 변호사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500만 원이요? 김준호 씨, 지금 농담하는 겁니까? 그 돈으로는 아이들 기저귀 값도 한 달을 못 갑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뚝, 차가운 통화 종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놓쳤고 액정은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20억 원 그 숫자가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은 박선영 씨에게 간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 씨는 일을 쉬었습니다.
가장 멀쩡한 옷을 골라 입고 버스를 타고 옛 회사의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박선영 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건물. 밖에서 바라보는 유리 건물은 예전보다 더 화려하고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새로운 안내데스크 직원은 그를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박선영 회장님은 뵙고 싶습니다. 옛 지인입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박 회장님은 일정이 아주 바쁘십니다. 박선영 회장님께 김준호가 잠깐 5분만 뵙고 싶다고 전해주세요. 안내데스크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합니다. 1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 한때 그의 사무실이 있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서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 동생. 예전의 어리숙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는 한껏 여유로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미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누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넓은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박선영 씨는 값비싼 참나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세련되고 우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요. 그는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 같았습니다. 박선영 씨는 서류를 접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수아의 지난달 양육비는 아직 입금되지 않았던데요.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선영 씨.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빚을 갚아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부탁할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부탁이요. 박선영 씨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을 쓸 줄도 아는군요. 당신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잖아요. 이제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선영 씨, 제발 제 아이들을 살려주십시오. 이지혜 씨가 2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밤낮으로 일해보았지만 그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제게 8억 원만 빌려주십시오. 이지혜 씨가 그 정도로 합의를 받습니다. 제가 평생 당신의 소가 되고 말이 되어서라도 그 빚을 갚겠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박선영 씨의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오만방자했던 그는 이제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옛 아내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는 비참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치욕감과 절망감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선영 씨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을 돌아 그의 앞에 섰습니다. 일어서세요. 아닙니다. 전 일어서지 않을 겁니다.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박선영 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비틀거리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똑똑히 들어요. 김준호 씨, 박선영 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돈은 제 피와 땀, 그리고 제 딸 김수아와 회사의 것입니다. 저는 옛 남편의 내연녀를 키우는데
당신의 실수를 메우는 데 쓸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당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욕망 때문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제 피 같은 돈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무죄합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무죄하다고요? 맞습니다. 아이들은 무죄하죠.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죄가 있습니다. 당신과 그 여자는 기만과 계산 속에서 그 아이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대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당신은 남자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비겁하게 옛 아내에게 돈을 빌려 사생아를 키우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김수아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법원에 가서 양육권을 쟁취하고 당신 손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세요. 그것이 당신이 속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박선영 씨의 말은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멍하니 한참을 서 있다가 터벅터벅 발걸음을 돌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는 답을 얻었습니다. 박선영 씨의 말은 옳았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그녀의 돈으로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가올 운명의 법정에서 혼자 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 나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쟁취할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거린이 되거나 쓰레기를 줍는 한이 있더라도 그는 기꺼이 감당할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 씨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지방법원 가사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옷이었지만 그에게는 그나마 가장 정중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는 홀로였습니다. 변호사도 가족도 없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는 깊은 후회와 아이들을 되찾겠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법정 반대편에서 이지혜 씨가 나타났습니다. 7개월 된 만삭의 몸이었지만 값비싼 브랜드 인부복을 입고 과하게 치장한 모습은 오히려 촌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선글라스를 쓴 그녀는 번지르르한 변호사와 함께 그리고 그녀의 악독한 어머니와 함께 걸어왔습니다. 김준호 씨를 보자 이지혜 씨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었습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이지혜 씨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진술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이지혜 씨는 현재 임신 7개월의 쌍둥이를 품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아이들의 아버지인 김준호 씨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지혜 씨는 출산 후 모자 생활의 안정을 위해 김준호 씨에게 20억 원의 양육비 일시불 지급을 요구합니다. 또한 김준호 씨는 현재 주거가 불안정하고 수입이 불규칙하므로 아이들의 양육권은 이지혜 씨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갑을 잡던 난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임을 인정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책임도 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파산 상태이며 배달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금액은 제게 감당할 수 없는 돈입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제 실제 수입에 맞는 양육비를 책정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지혜 씨가 아이들을 원치 않는다면 제가 직접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양육권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지혜 씨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오빠, 돈 어디 숨겼어? 큰 회사 사장이었던 사람이 돈이 없다고? 나랑 법원을 속이려는 거야? 재판장은 법봉을 두드리며 질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지혜 씨, 진정하십시오. 재판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선영 씨였습니다. 법정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박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저를 비웃으러 온 걸까요? 아니면 저를 반대하는 증언을 하러 온 걸까요? 박선영 씨는 서기석으로 다가가 두꺼운 서류철을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김준호 씨의 전아내 박선영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재판장은 서류를 검토한 후 박선영 씨에게 진술을 허락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법정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김준호 씨의 현재 재산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혼 후 모든 재산은 합의에 따라 저에게 넘어왔습니다. 김준호 씨는 현재 완전히 무일푼이며 월세방에 살며 프리랜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월 평균 수입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원고 이지혜 씨의 20억 원 요구는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입니다. 이지혜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내가 그를 변호하는 거야? 너희 둘이 공모해서 나를 속이는 거지? 박선영 씨는 이지혜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이지혜 씨의 신상에 대한 증거입니다. 김준호 씨를 만나기 전 이지혜 씨는 2번의 결혼 이력이 있으며 고향에 있는 보유권에 아이를 버린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김준호 씨에게 20억 원을 요구하며 아이를 낙태하겠다고 협박하는 녹취 파일도 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과연 두 아이를 도덕적으로 양육할 자격이 있을까요? 법정 안은 경악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이지혜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선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감사와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조사하고 증거를 모아 잔인한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무고한 2 생명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법정은 15분간 휴정했습니다. 시간은 마치 한 세기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증거와 법규에 근거하여 재판부는 원고 이지혜 씨의 20억 원 양육비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김준호 씨는 실제 수입에 따라 매달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며 구체적으로는 각 아이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라. 양육권에 관해서는 이지혜 씨가 경제적, 도덕적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바, 김준호 씨의 간절한 의사를 고려하여 출산 후 2 아이의 양육권을 김준호 씨에게 임시로 부여한다. 김준호 씨는 아이들을 인수하여 양육할 책임이 있다. 법봉이 땅 하고 내리쳐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지혜 씨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박선영 씨에게 달려가 감사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앞으로는 제대로 사세요.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세요.
다시는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박선영 씨는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작지만 강인한 그녀의 모습은 법원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책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법정 판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지혜 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조산으로 남아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녀는 말없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는 붉은 아기들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좁은 월세방으로 데려왔습니다. 두 아기 쌍둥이에게 저는 민준과 도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음과 덕을 겸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의 서툰 호라비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잔병치레가 잦았고 밤새도록 보채며 울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퀵서비스 일을 할 수 없었고 착한 이웃 아주머니께 아이들을 잠시 맡겨두고 밤에만 오토바이 택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병원비는 제가 겨우 벌어오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제가 하루 종일 굶기도 했습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배고파서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서툴렀던 제 손은 이제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고 아이들을 재우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밤마다 땀으로 축축한 좁은 월세방에서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이런 힘든 상황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하다. 너희에게 완전한 가정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잠결에 방긋 웃는 민준이와 도현이의 순진한 얼굴을 볼 때면 저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빛이었고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설거지, 막노동, 심지어 청소 일까지. 정직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자존심도 없었고 고생하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아이들이 굶주릴까 아플까 그것만이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도현이가 심한 폐렴으로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인 오토바이마저 팔려고 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이미 누군가 병원비를 전액 지불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익명의 여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박선영 씨라는 것을. 그녀는 차갑게 말했지만 어둠 속에서 제가 쓰러졌을 때 그녀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 생에서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준이와 도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했지만 아이들은 착하고 아버지를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두 아이는 달려와 제 다리를 붙잡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화려한 파티, 값비싼 자동차, 아니면 애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은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것들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때 무심하게 내던져 버렸던 것들이었죠. 5해가 더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53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절반 이상이 휘어졌고 바람과 세월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여전히 배달 일을 하고 있었지만 돈을 모아 조금 더 좋은 오토바이를 샀고 두 아이와 함께 살 조금 더 넓은 월세방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와 도현이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늠름하고 잘생겼으며 공부도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 새 학년 입학식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일을 쉬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새 교복을 차려입은 두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저절로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실에 데려다 주고 저는 학교 교문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득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교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예쁜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로 들어섰습니다. 박선영 씨였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보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행복에 겨워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더욱 원숙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지성적이고 세련된 중년 남자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게 여자아이의 가방을 들어주며 박선영 씨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남편,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함께 가는 여자아이는 그의 아이이거나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일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복하고 밝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조금 저릿했지만 질투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었습니다. 문득 박선영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저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차분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인사하는 듯한 미소.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한없이 가벼워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원망과 자책이 그 미소와 함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박선영 씨는 저를 용서했거나 어쩌면 저를 이미 아물어버린 상처처럼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북적이는 인파 속으로 합류했습니다. 저의 삶은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소박한 직업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날의 어리석은 실수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대가가 저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그 잿더미 속에서 저 자신을 다시 찾은 남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제 삶은 인과응보,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교훈들을 품고 계속될 것입니다. 박선영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선영 씨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라면 박선영 씨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늘 한마디 한마디 소중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을 나눌 것 같은 분께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가족의 민나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